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추축국과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의 연합국들 사이에 벌어졌던 대규모 전쟁이었죠. 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이 날카롭게 대결하는 이른바 냉전 체제가 성립돼 나가면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각각 분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범 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전쟁 피해 국가였던 우리가 분단되더니 급기야 남과 북에 각각 독립된 단독 정부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분단이 확정돼 버린 것이죠. 국토의 분단은 결국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북한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해방은, 그리고 독립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엉뚱하게도 분단이라는 놈을 함께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냉전 때문에 발생된 문제죠.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범 국가였던 일본은 오히려 정상화되고 전쟁 피해 국가였던 우리가 엉뚱하게도 분단이라는 상태를 맞이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했어야 할 그 해방의 공간이 왜 핏빛으로 물든 냉전의 갈등의 결과물로 돌변해 나갔는지, 지금부터 냉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성립돼 나갔는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의 의의와 그것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면서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냉전, 즉 콜드워가 시작되게 됩니다. 1946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발트해에서 아디리아에까지 철의 장막, 즉 아이언 커튼이 쳐있다는 말로써 당시의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철의 장막은 동유럽과 서유럽을 구분하는 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의 대립은 관념적 대립에서 실질적인 대립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소련이 동부 유럽의 점령 지역 국가들을 하나씩 공산화시켜 나가는 철의 장막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스와 터키도 공산화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1947년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를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팽창에 맞서 자본주의 국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으로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냉전 시대의 실질적인 서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은 1947년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한 대규모 원조 계획을 단행합니다. 먼저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마셜 플랜 역시 반소, 반공주의, 즉 소련의 서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저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 부흥과 더불어 군사 원조의 성격도 띠기 시작합니다. 이는 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성립에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소련과의 기존의 협조 방침을 폐기하고 소련에 대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마셜 플랜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련이 주도하는 가운데 코민포럼 공산당 정보국이죠. 그리고 코메콘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회의라고 하는 걸 구성함으로써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본격적인 냉전 체제가 갖춰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집단 방위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맞서서 소련도 동유럽 동상국가들과 더불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여 집단 방어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후 미국, 소련, 영국 등의 연합국 측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분단되었고 이것이 본격적인 냉전의 서막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서부와 서남부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동북부 지역은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를린은 원래 소련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이었지만 수도라는 이유로 4개국이 함께 나누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마셜 플랜에 의해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각 관할하고 있던 독일 지역들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소련은 1948년 서베를린에 대한 육상 봉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차단돼버린 서베를린에는 전력, 석탄, 식량, 원료 등의 공급이 원천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225만 서베를린 시민들은 사실상 육지 속의 섬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서방 측은 미군 수송기로 약 27만 회 이상의 비행을 이용해 서베를린에 필요한 물자를 공수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봉쇄 작전은 이렇게 실패하였고 독일 서부와 서베를린 시민들의 반공, 반소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결국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 지역은 독일 연방공화국, 즉 서독으로 독립하게 되었으며 소련도 동부 독일 지역을 독일민주공화국, 즉 동독 정부를 세움으로써 독일은 완전히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벌어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승리하면서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게 됩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지금 타이완으로 쫓겨나 지금의 대만 정부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중국 공산주의가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아시아 내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에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남과 북이 전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여러 유엔군 국가들이 참여하는가 하면 이에 대항하여 중국군이 참전을 하였죠. 그리고 사실상 소련군도 참가를 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됐지만 정말 수십 개 국가가 참전한 사실상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끔찍한 사건이었죠. 꼭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가 그 냉전의 확산을 확인시켜줬어야 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1955년 이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 1960년대 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개입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냉전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쿠바, 인도차이나 반도 등 세계 곳곳으로 격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1962년에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운반하여 배치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쿠바라고 하는 곳이 플로리다 바로 밑에여가지고 쿠바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뉴욕과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전쟁 준비를 개시하면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 초프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소련이 깨갱합니다. 소련이 깨갱해가지고 당시 쿠바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사일 전체를 다 소련으로 회수해 나가는 조건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나아갔던 쿠바의 이른바 미사일 위기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데요. 이것은 양측이 실질적인 무기를 서로에게 겨누고 전쟁을 할 태세를 갖추려고 하였다는 냉전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일본 수도 도쿄의 해양의 관문 도쿄만입니다. 1945년 2월 미군은 도쿄와 사이판 중간쯤에 있는 조그만 섬 이오시마에 상륙합니다.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위해 미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동서 6km, 남북 4km에 불과한 이 조그만 섬을 지키기 위해 일본군은 무려 한 달을 버티지만 일본군 2만 명은 거의 전멸했고 미군도 6천여 명이 희생됩니다. 4월에 시작된 오키나와 전투는 무려 3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한편 폭격의 근거지를 확보한 미군은 사이판, 이오지마로부터 출발하여 1945년 3월 10일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일본의 수도 도쿄에 100만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도쿄대 공습을 강습합니다. 344대의 미군 B-29 폭격기에 실린 100만 발의 폭탄은 단 하루 만에 도쿄 시민 10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전략적 지점만을 한정적으로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의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잔인한 폭격으로 총 15만여 명의 끔찍한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더 작은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합니다. 투하 직후 7만 명이 사망하였고 7만 명이 부상합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번째 원자폭탄으로 4만 명이 사망했고 4만 명이 부상합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전면적인 압박에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곳 도쿄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함정 미주리호에서 항복 조인식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일본 우익은 이를 패전이라 하지 않고 종전이라 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근거로 자신들도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옳은 주장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민간인 피해도 결국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곳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오페라하우스로 건립된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센터입니다. 1952년 이곳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49개 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조약, 즉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모든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주권을 회복하여 연합국의 군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46년 일본 도쿄의 전범재판에서 전쟁을 주도한 일본 왕을 피고에서 제외하고 전범 일부만을 처벌하는 등 미국은 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은 개헌을 통해 평화법을 제정하고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자위대 창설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왜 미국은 묵인하였을까요? 또한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강화조약은 일본의 배상 문제나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일본의 국교 정상화 등의 문제를 덮어둠으로써 외교적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배상 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강화조약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일본이 포기한다 라고 명문하였는데 이때 일본은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1951년 9월에 체결되어서 이듬해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 전후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조약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교전국이었던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일명 GHQ에 의해서 점령되는데요. GHQ의 실질적인 세력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군정기라고도 불립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일본은 미군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약 8년 동안의 점령기를 마치고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종의 독립의 계기를 마련해준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이 조약은 연합군 사령부가 패전국 일본에 주권을 돌려준 계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조약의 시대 배경과 조약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남긴 유산입니다.
첫째, 그 배경부터 설명하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냉전을 배경으로 한 냉전 세력의 한 축이었던 미국이 일본을 정치적, 군사적인 파트너로 설정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미군 정기 시기 패전국 일본은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쟁에 관한 일체의 수단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1947년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헌법에서 이 같은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헌법 제9조를 보면 평화 3원칙, 즉 전쟁 포기, 전력 포기, 그리고 교전권 부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신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1949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가 점차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일본 정책 역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과 이듬해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의 적극적인 반공 정책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새롭게 부상한 파트너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적대국에서 냉전의 파트너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일본을 군사기지로 재무장화시킬 계기도 필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다시 말해서 패전국 일본에 관해 대해서 관대하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을 냉전 시대의 전략적인 동맹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재무장화는 일본의 전후헌법과 완전하게 배치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헌법에서 전쟁 불가, 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했기 때문에 재무장화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두 가지 우회로를 마련합니다. 하나는 조약 제3장의 일본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자위권을 명시해서 경찰력의 형태로 재무장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1954년 경찰 예비대와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한 자위대가 창설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오키나와를 미군의 군사기지로 재무장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와는 다르게 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미군령에 속했고요. 일본의 소위 반환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70% 이상의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 기지 철수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오키나와를 볼모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재무장화, 식민화가 냉전 체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남긴 갈등의 유산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또 다른 갈등의 유산은 바로 영토 문제입니다.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3개의 나라와 영토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랴오이다오,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뿌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더 멀리는 일본 제국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 쿠릴 열도, 랴오이다오는 모두 19세기 말부터 일본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무단으로 점유한 지역입니다. 연합군은 일본의 폐색이 짙어져 갔던 1943년 무렵부터 종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논의했고, 이는 1943년 카이로 선언, 그리고 1945년 포츠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제2장의 영토 조항, 즉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리고 기타 작은 섬들로 제한한 바로 그 조항은 기존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이어지는 제국 영토 청산 계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은 완전한 영토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신에 오히려 영토 분쟁의 씨앗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세 나라 모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약 당사국에서 제외되었고요.
먼저 독도의 경우에는 조약의 초안에는 존재했던 독도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대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애매하게 명시해서 이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위치한 랴오이다오 혹은 센카쿠 열도로 불리는 영토의 경우에는 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중국과 대만 모두 조약의 당사국으로 초대받지 못하는 바람에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했고 여전히 중일 관계의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쿠릴 열도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쿠릴 열도 영유권이 소련에 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쿠릴 열도의 귀속에 관한 소련, 일본 양국의 협상 과정을 보면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56년 일본과 소련의 평화조약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쿠릴 열도 중 일부의 섬을 소련에 반환하려고 하자 미국 측에서 만약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오키나와에 대한 전면적 주권을 주장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결국 쿠릴 열도의 반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죠.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가 일본의 군사주의의 청산은 물론 식민주의의 완전한 청산을 방해 내지는 유예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 불안정한 청산을 가능케 하는 뿌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냉전이 뭐라고요? 차가운 전쟁. 실제로 전쟁이 와! 하고 벌어지진 않지만 사실상 양측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충돌 양상이 벌어지는 이 냉전은 미국을 주도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벌어진 것. 이게 냉전이라고 하겠죠.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둘로 쪼개져 버린, 분단되어 버린 국가들이 있었죠. 하나는 독일이었죠. 동독과 서독.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있죠. 아시다시피 동독과 서독은 이미 1980년대 후반 통일을 했고요. 이제 하나 남은 분단국가, 냉전에 의해서 분단되어 버린 국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뿐입니다. 한편 우리를 그렇게 엄청 괴롭혔던 36년간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한 뒤 어떤 운명을 맞이했나요? 전쟁에 대한 책임을 거의 묻지 않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갔죠. 그리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어떤 조약이 그 출발점이었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 생소한 조약의 이름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기억해 둠으로써 향후의 한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친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냉전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공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드디어 우리 민족의 해방,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해방, 하지만 분단되어 나가는 과정을 다음 영상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